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몸의 닥터 오늘 시간에는 비대면 진료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대면 진료 무엇이 필요한가인데요.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기획이사를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비대면 진료를 임상 의사들이 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내과의사 법제이사 황덕원입니다. 박준일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알차게 준비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좋은 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한 이슈니까 많이 아실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이제 그냥 하나로만 얘기하시면 다들 편리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편리성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많이 얘기하시는데,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적용이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현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고 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그럼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던 자료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저께였죠.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이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의료 이용의 접근성 및 소통 증진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식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현황이 어떤 해, 그다음 참여 기간이 어떤 해, 주요 상병이 어떤 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같은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라고 해가지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혼합 진료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강화를 한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 공개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을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내용을 뭘 공개를 하겠냐, 내용을 그러면 안정성 및 그 다음에 유효성 평가 결과를 하겠다 그러고, 그걸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국책기관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그 전문 기관에서 비급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제도가 바뀌었을 때 유효성, 안전성을 국가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간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딱 하나만 했어요. 의료 이용 접근성만 을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 얘기는 없었습니다. 참 모순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건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표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제일 알기 쉽다고 돼 있는 겁니다. 비대면 의료 자체는 의료의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나눴을 때 의료 자체의 비대면 의료 내에 비대면 진료가 들어간 겁니다. 의료에는 원격 환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이런 거고, 진료 자체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앱으로 하는 화상이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2차 소견하고 데이터 판독이 따로 있죠. 이거는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요거는 바로 옆에 일본 거를 조금 비교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보면 일본은 이제 비대면 진료라던가 아니면 원격 이런 말을 잘 안 쓰고요. 원격 의료 중에서도 온라인 진료란 말을 씁니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을 한다는 뜻인데, 온라인 진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즉 온라인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게 아까 말했지만 2차 소견, 데이터 판독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커버했냐, 온라인 진찰 권장이라는 파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건강 의료 상담, 이건 의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원격 건강 의료 상담이라고 해서 의사 외에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알고리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근데 온라인 진료 권장은 온라인 진료와 다르게 의사가 하는데, 진료는 처방하고 진단명이 나갈 수 있는데, 진료 권장은 어떤 진료라던가 진단이라던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게 어떤 쪽으로 가고 어떤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좀 해서 물어봤을 때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약물 투여를 하진 않지만 단 일반 약은 일반 약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납니다. 그럼 이거 당신은 이렇게 있으니까 타이레놀은 드실 수 있습니다.
설사했으니까 뭐 약국의 지사제 중에 뭐뭐는 뭘 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이게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소견은, 그러니까 2차 소견, 다른 말로는 세컨더리 오피니언인데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온라인 그 비대면 진료를 하는, 즉 일본 같으면 온라인 진료고 전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하는 나라에서 하는 나라의 이제 그 업체들, 그 앱이라던가 이런 그 업체들의 그 수익은 그 비대면 진료 자체가 수입이 되지는 않고요. 약의 배송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비급여가 되는 세컨 오피니언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상담이라던가 이런 데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컨드 오피니언 상담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받고 가가지고 아니면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나와 있는 보험급여 10,000원 안팎에 그거만 내면 되집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 같으면 세컨 오피니언 상담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그 교토대학교에 있는 그 비급여 그 보고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세컨 오피니언 상담료는 44,000엔입니다. 그러니까 44,000엔이니까 만약에 1,000원 단에 했으면 40만 원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2,000달러에서 최저 1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대면 진료 자체가 그냥 막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증상에 따라서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하게 어느 나라든 대부분 이게 좀 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내 과거 기록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그래서 전문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일자를 선택하고 확정한 다음에 맞춰서 화상 진료하고 그리고 나서 처방 나오든 뭘 하든 이렇게 나가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렇게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 찬성하는 이유가 접근성하고 건강관리하고 대기시간 절약되는 데서 바로 돼가지고 바로 되게 좀 빨리빨리 좀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약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어디서 그 편리성에서 많이 증명이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비드19죠. 코로나 때 보시면은 급격하게 피크를 쳤습니다. 보면 이제 텔레메디슨하고 텔레헬스 아까 했지만 그거 텔레헬스는 이제 전체적인 원격 진료고 텔레메디슨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보면 OECD에서도 보면 덴마크도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나라들이 많은 거를 2020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는 의료 그 정보 이쪽으로 해서 IT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데이터 이용량이나 이런 게 그 레벨이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홍 이사님?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의외죠?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나중에 또 뭐 아시게 될 건데. 그래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막 최대 13%였다가 피크가 꺾이면서 5%대로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는 요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였다가 거의 5%로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는 제가 일부러 찾아서 했는데요. 덴마크는 대면 진료는 유지가 되면서 횟수가 되면서 비대면 진료인 전화나 전자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이제 꺾어집니다. 전 세계가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참 특이하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온라인 진료입니다. 그리고 전화 진료도 어느 정도 허용했고요.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피크 때는 다 많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요 온라인 진료는 일정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 진료는 가장 어디서 많이 했냐? 누가 이용했냐? 30대 젊은 여성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컬트 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길티 마더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아프고 연락 오면 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해서 내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한다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용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비대면 현황을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부터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초진해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시적 비대면 초진 비율이 많았던 건 역시 감기나 이런 그 상부 호흡기기 질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초진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했을 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진료를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일본이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를 했느냐. 굉장히 책임감, 즉 편리하지만 책임감 있는 안전성 있는 진료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의 합의가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각 업체 이 클리닉스라는 이 회사가 그 일본의 비대면 진료 온라인 진료 그 1위 업체입니다. 거기 업체에서는 바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의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과연 이 진료가 윤리적으로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 환자가 아닌데 환자인 척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진료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신고해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의사는 누구다. 그 다음 전문가는 뭐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료증 보이시죠? 일본은 후생성에 이 의사가 온라인 진료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수료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없죠. 없고 그냥 그 업체가 그 가이드라인 업체 가이드 비대면 하는 진료의 그 사업체하고 해가지고 그 복지부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환자와 의사 사이에 관계가 맞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대면에 쓸 수 없는 약을 썼는지, 뭐 이런 정도의 것만 검토하게 돼 있는데,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어떤 디베이트가 있을 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미비한 부분도 임상의사들이 왜 비대면 진료를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또 그 예를 우리나라 모 업체의 예를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다음 좀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도어라는 일본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좀 면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서 면책사항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의사와 의료기관이 서비스에 잘못됐을 때 무조건 다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의사가 결국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후생 노동성이 그 코비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초진을 허용했다고 해가지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 강조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않고 일본은 이제 여기는 코트라 즉 우리나라 이제 무역관에서 오사카 무역관에서 정리를 했지만 초지는 주치의가 진행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주치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라는 게 아니고 단골 의사라 그러는데 단골 의사가 오케이 해야만 초진할 수 있습니다. 초진을 무조건 열어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초진했을 때 우리가 항상 걱정했지만 처방 일수는 7일간으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마약 향정 뭐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그 의사 면허 직접 확인하고 환자 보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 자격증부터 해서 의사 같은 경우는 HPKI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료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료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1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해서 진료를 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비드 때 굉장히 비대면 진료가 는 것 같지만 는 게 아니라 온라인 진료는 일정했죠. 왜? 그 비대면 진료 늘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진료 진찰 권장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이게 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늘었고 진료는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올해 5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대면 진료에서도 본인 확인을 모든 기관에서 지금 현재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런 본인 확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지금 좀 의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보험 사기도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비대면 업체가 맘만 먹으면 보험 사기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적으로 진료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아닌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내가 의사가 아니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앱의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라이센스 슈어라고 해가지고 미국 자체에서는 저렇게 12개 주에서 스페셜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페셔널 리콰이어먼트 해가지고 주 경계를 못 넘게 했고 그 다음에 컨센트와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환자한테.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이제 FSMAB라는 그 미국 단체, 미국 국가 단체에서 이렇게 각 주별로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렁뚱땅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폰 자체는 뭐 2022년 중반까지는 절대로 불가한 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너무 환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약간 풀어주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일본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의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앱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몇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7분 정도가 엔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 보기는 확인, 의사도 확인, 그리고 이게 맞는 질환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9분간 정도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검토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18분간 실제로 진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44분이 걸립니다. 한 번 진료를 볼 때.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에서 비대면 진료로 해가지고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 이제 바빌론 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계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거 할 때 NHS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비대면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료를 볼 때. 그냥 무조건 하는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NHS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프랑스 건데요. 프랑스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상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은 주치의제이죠. 그래서 주치의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진에 가능한 거는 주치의가 없거나 그다음에 그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멍금 환자, 그다음에 수감자, 부양노동 시설, 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이런 사람들은 주치의가 거치는 것보다 빨리 진료를 봐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앱도 마찬가지로 윤리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에 의무해가지고 아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독일 건데요. 독일 거는 이제 독일에 이제 2022년에 전자처방 의무화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전자처방이 없는 나라가 원래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독일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했고 일본은 작년에 그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정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있는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술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독일을 보면 하고 있는 분야 있다 그러면 이분 같으면은 뭐 울리케 투메라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이신데 이렇게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등록번호로 찾으면 이분의 이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그 비대면 업체 앱에 보면은 여기서 교육과정까지 다 거쳐야만 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앱 회사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질문 중에 하나 보니까 의사가 누구냐고 돼 있었죠. 꼬부기님이 한번 하셨거든요. 비대면제를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구냐.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주치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그 전용 앱이 있는데 그걸로 전문하는 사람들이 원래 없었는데 유럽에서 코비드가 늘면서 그런 걸 허용해 준 나라가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주치의제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또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주치의가 아니라 그 단골 의사자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주치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허용을 해야 초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라이센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처럼 딱 털어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에 불과하고 또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근데 검증되지 않은 이것만 갖고 좀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사업체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도 어느 정도 이게 진료가 이루어지니까 그 수가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면의 8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22년도 그 복지부 공고에 의해서면 그 똑같이 진찰료 상승은 본인 외래 부담과 똑같다고 했고 그다음에 의료질 평가 지원급 감면해서 또 오히려 많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화할 때는 본인 부담 때는 면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비대면 그 패컬티에 주는 피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 27달러, 59, 겨우 $7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올랐죠. 그리고 지금 텔레헬스에 대한 그 패컬티에 대해서 주는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실제로 액추얼 차지의 80%인 27달러, 이게 8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80%, 미국은 80%입니다. 대면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봤지만 그렇게 했으면서 실제로 보면 370만 건 하면서 665억 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시범 사업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사업을 했으면은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안전성, 경제성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국가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앱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은 이거는 진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급여라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일본은 이제 자비라고 자유 진료라고 그래가지고 자비로 내는 온라인 진료, 아까 온라인 건강 상담이라고 그랬죠. 그게 있는데 10분에 100 만행입니다. 15분에. 그리고 15분까지 하고 면장할 수 없고 미반이라도 돈을 그대로 다 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온라인 이용료가 1,000엔이 다시 내야 돼요. 그 업체에. 그리고 이 큐런이라는 업체인데 거기에 회당 또 330엔을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료가 따로 있습니다. 30일에 1,150엔을 내지만 예를 들어 90일 되면 3,450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빼고 또 약값하고 그다음 배송료는 또 따로고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온라인 건강 상담은 뭐냐? 얘 보면은 뭐 안티에이징, 그다음에 태반 주사, 뭐 고농도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 폐경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 그대로 비급여죠.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다. 모 회사에서는 탈모약 5,000원 그냥 뿌리죠. 근데 모 회사는 970원, 1,200.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는 장벽을 놓고 돈을 놓게 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에서 환자를 이렇게 확인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하더라도 환자를 유치하고 그 의사를 유치해서 그 앱의 활성도를 높여야 훨씬 더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있으니 당연히 970원 말도 안 되는 거죠. 5,000원도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 환자를 확인했냐 정말로 이런 내용도 없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처방료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처방을 하건 안 하건 진료비에 다 포함이 돼서 처방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대상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급여 진료 비용을 기관에서 뭐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970원 굉장히 싸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처방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월당 처방료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은 기간을 처방을 한다면 뭐 이게 970원의 약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처방 개월당 그 진료비는 늘어나겠는데 아닙니다. 그런 잘 개념. 보시면 알지만 처방은 1개월 처방입니다. 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약을 이제 1개월치만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받을 수도 있죠. 굉장히 오래 뭐 1년치 여하튼 심지어는 6개월이라도 6,000원 미만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업체가 8월 10일 날 일본에 진출했다고 대대적으로 일본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업체의 특징은 뭐였냐면 무료고 그 다음에 배달까지 다 해주겠다. 이게 일본에 그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마존하고 연결해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시끌시끌 했었거든. 일본에서도 그 다음에 우버이츠에서 아마존하고 하고 우버이츠에서 가가에서 배달하겠다 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 업체가 이렇게 무료 하겠다 하는 거고 ABC 나왔죠. 이게 B가 아까 봤던 크리닉스라는 회사예요. 거기가 5,500엔이고 1,000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업체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기약, 사오피임약, 발기부전제, 여드름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탈모 치료 이거를 다 무료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건 온라인 진료가 아니에요. 감기약은 아까 그랬죠. 일반약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온라인 진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온라인 진료 권장이라던가 온라인 건강 상담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비 아까 했죠. 자유진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진료가 아닌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라인 헬스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 진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라인 헬스는
원격 의료 건강 그 온라인 진료 권장을 했었던 회사였는데 이게 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닉스가 1등이었고 큐런이 2등이거든요. 그 회사 안에 들어갔다 그러지만 이 회사는 여기 들어가서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봤지만 그런 거를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면 뭐 경제 조금 관심 있고 주식 관심 있으면 맥켄지라는 보고랑 굉장히 유명한 보고인데 거기서 미국 원격으로 보고서를 내보면 정신과가 절반이었고요. 그 다음 고혈압, 당뇨 등 만성 비율은 정말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근데 단 주의할 게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정신과는 진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일본 거는 실제로 그러면 처방은 어떻게 했냐 보면 이 보시면 빨간 게 온라인 진료거든요. 전화 진료도 아까 했지만 실제로 온라인 진료에서 7일 이상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성질환에서는 고혈압 빼고는 다 급성질환 위주로 했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했었어요. 오픈했을 때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에서 뭐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벗어나진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전성을 따져서 하는데 이제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이 저널에서 미국의 대형 프라이빗 인슈어런스 블루크로스 앤 블루쉐일드 어소시에이션과 해가지고 거의 엄청난 사람을 데리고 텔레헬스를 해가지고 19년에서 20년까지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비디오였는데 중간에 이제 20년도 4월부터 비디오가 이제 전화가 비디오까지 돼가지고 80%의 수가를 주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데이터 뭐 보는 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급성기 질환을 해가지고 원격 진료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것도 초진이었다. 그러면 후속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실 하는 게거나 입원하는 경우가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천식, 고혈압, 신부전 같은 만성질환자가 초진으로 했을 경우에는 후속 진료가 응급실 내원이 감소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진료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4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좀 꽤 조금 되긴 했는데 2016년도이긴 하지만 이게 좀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자마에 실렸던 건데 원격 의료 앱에 그러면 안전성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병력 청취라던가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율이 90%를 넘은 적이 없고 70% 미만인 업체까지도 있고 실제로 이런 정도의 그 바이럴 파장이다. 즉 감기라던가 이렇게 밟아서 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확 떨어지고 실제로 그다음에 어디어런스 즉 그 약을 받고 뭐 해가지고 그 업체에 따라서 그걸 하는 그 인정해서 환자 따라가는 율도 보시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환자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상기도 질환이라든지 그런 초진 대상의 그런 급성기 질환을 비대면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진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네네. 오히려 그것이 치료적인 득보다는 후속 결국 대면 진료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높았다라는 초반에는 부분이군요. 반짝 그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환자에게는 굉장히 위해가 가고 위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응급실은 생각하시면 안 돼. 미국의 응급실은 몇백만 원 나오는 응급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초진을 허용했다가 다시 초진을 안 하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질문 중에 하나가 잠깐 보였는데요. 탈모약하고 그다음에 사오피임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탈모약은 현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돼 있지만 사오피임약은 불가능합니다. 마약하고 그다음에 사오피임약하고 그다음에 이뇨제라던가 이렇게 오남용이 가능한 약들은 국가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현재로서도 이제 어떤 실질적인 진료적인 득보다는 의사를 만나기 싫은 뭐 사후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탈모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서로 그냥 짧은 시간만 그 진료를 보고 그다음 심지어는 뭐 의사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익명성이 수요에서, 필요한 예. 질환이고 남한테 알려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마약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마약 처방 물론 지금 불가능하지만 그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에 의한 마약 처방에 대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골치를 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대부분 이제 적용 범위하고 이제 실제 현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 이제 페어 헬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이제 그 비대면에 대해서 미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보면 이제 2020년 4월 아주 피크였을 때 하고 2019년 4월하고 해가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초반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폰으로 했다가 해도 뭐냐면 10분 정도 돼서 메디컬 디스커션이에요. 상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크가 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바로 비슷한 거와 같은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진료 본 거와 같은 코드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0.15%에서 13% 아까 보셨죠? 피크가 컸다 그랬죠?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면 멘탈 헬스 컨설턴트하고 그냥 감기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했는데 16%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피크를 했을 때 생각보다 감기 환자는 적었어요. 즉 코로나가 적었고 정신과가 오히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접근성 얘기를 하지만 농촌보다 도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서프템버 이제 했을 때 여기 때도 그래서 이제 그때 피부배가지고 한참 했을 때 보면 뭐가 바뀌냐면 아까 정신과가 많다고 그랬죠. 66%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누구냐? 의사는 25%밖에 되질 않아요. 소셜 워커, 사이콜로지스트 뭐 해가지고 비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의사를 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를 보질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상담을 그런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심리 상담소나 이런 게 적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그러면서 코스도 10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해줬어요. 미국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24년도 4월을 보면 역시 멘탈 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뭐 1%라 의미가 없고요. 역시 뭐 질환도 그랬고 그다음에 보면은 나이도 어느 정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셜리스트 의사들은 거의 없죠. 이제 16%로 확 떨어져 버리죠. 다 다른 사람들이죠. 4%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수가는 20분 정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 말했지만 등록하고 뭐 하면은 1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면 적용 현실은 어떠냐? 응급의학 응급의료 분야의 의학 취업지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내하고 1시간 이내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기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맞지 않는 기준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뭐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전남 지역은 한 번에 했고 이번엔 충남 지역을 좀 할 겁니다. 충남 지역을 하는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조례 특례 제한 시행령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그 격오지를 갔을 때 이 지역을 가면 수당을 더 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충남은 금산, 청양, 불현, 그다음 태안군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뭐 시들이 잔뜩 있죠. 이게 좀 자기네들은 받는 거하고 수당 받는 거하고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났죠. 그래서 왜 차이 나다 했더니 20년도에 뭐 했냐면 시군구 의사에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이게 자기네가 의학 취업이었냐라는 사실도 몰랐고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고 그다음에 취약지 그런 의료 지원 사업도 시범 사업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의사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충남에 보면 보령시, 서천시에서 뭐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했죠. 6군데에서. 근데 그게 2017년부터 23년 9월까지 했는데 10,000건 했습니다. 6년간 10,000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서 전라남도 하고 충청도 했는데 특히 충청남도는 2,008건 했어요. 이 6년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6군데 겁니다. 한 군데에서 10개도 제대로 못했다는 건 의미합니다. 시범사업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국가 공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의한 그 병원 접근성을 보시면 15년 때들은 상당히 충청남도가 굉장히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18년 되면서 바닷가도 거의 없어지고 거의 그냥 제로죠. 없죠. 근데 이게 응급의학 분야 취약지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의원수도 보면 그 충남 보시면 꽉 찼습니다. 꽉. 그리고 병원도 보면 굉장히 많죠. 물론 대전이나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게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약국을 보십시오. 약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의원이 가까운 곳에.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4,700군데가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어떻게 하고 있죠? 의사는
대면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고 약국은 대면으로 약을 사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증적으로. 그래서 보면 공주시하고 청양군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인구가 5배 차이 납니다. 근데 시스템을 보면 환자 발생도 거의 4,000명하고 14,000명이니까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성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군 지역이다 보니까 병원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 요양병원 위주고 보건의료기관이 많아요. 떡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주시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요양병원도 꽤 많습니다. 농촌 지역이긴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환자 수 보건기관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5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주시도 응급의료 분야가 되고 취약 분야가 되고 환자는 진료를 가서 봐야 되고 약을 받고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비대면으로 받고 그걸 가야 되고 청양군도 똑같습니다. 환자는 그러니까 병원 옆에 두고 약국은 그러니까 병원은 이 비대면을 보고 약국은 꼭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약을 사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대면 진료라는 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비대면으로 정말 비대면이라도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정부의 주장은 대로 따라 정부의 주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의료 취약지로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아까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6년 6개 지역에서 해서 2,800이니까 거의 10건만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도 부정수급에서 약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알지만 10억 이상 단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누수가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 해놓고 다 풀어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다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신청하고 뭐는 과정을 거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진료 전체 환자의 10%만 비대면이 허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인데 여기는 20%. 그다음에 독일은 30%. 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럼 비대면으로만 전문으로 할 수 있고 비대면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데다가 다 비대면으로 전문으로 하게 보면 돈을 훨씬 더 벌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격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빌론 헬스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1등인 비대면 앱입니다. 근데 이게 NHS 영국 보건 쪽에서 거기에 어포인트먼트 즉 예약하는 점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영국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수익성은 영국에서는 9%밖에 안 됐다가 2%까지 확 떨어져 버립니다. 2023년도에. 그러면서 어디서 다 수익 나냐? 미국에서 납니다. 84%, 85%. 이게 무엇으로 의미하냐? 영국 같은 사회 유럽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국도 이익이 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보다는 아까 상담이나 정신과 이런 쪽에서 많이 나고 세컨 오피언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고 약 배달 요거 갖고 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전문 의원이 생겼었어요. 생겨가지고 보면 보통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초진 환자 안 받는데 여기는 초진 환자 받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새 환자, 초진 환자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다 그 의사에 대해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보험 사기 얘기를 했죠. 미국에 이제 HS 오피스라는 데에서 보험 사기 4.5 빌리언 45억 달러 1년에. 그래서 안전상치가 필요하다. 2020년 한 해만.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자체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의학회에 우리나라도 의학회가 있거든요. 의학회에서 온라인 진료 초진이 가능한 거 과연 무엇인가 해서 했는데 아까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은 이비인후과 대통해서 응급으로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나눴습니다. 이 이상으로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많거나 상관없이 여하튼 이 비출혈이 있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나눴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모 회사의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보면 읽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플랫폼은 역할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 하게 할 수 있다, 뭐 안 한다, 요 정도 아주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 환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이제 대면 진료를 경험했을 때 만성질환자 1년 그리고 30일 내에 있는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아 환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데 소아 선생님, 소아과, 소총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불안해서 못하겠다. 본인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 의사는 거부하는데 환자들은 원한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자마대도 났지만 호흡기 질환의 초기에 체조진을 했을 때 응급실 이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위험도가 높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초진도 허용해서 섬격지, 벽지 환자. 이거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진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거동불편 환자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그리고 희귀질 환자 이분들은 실제로 그 이동 거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환자가 봐야 되죠. 아니 의사가 가서 봐야 될 분들입니다. 여차하면 특히 희귀질 환자 같으면 여차하게 단순하게 얘기했다가 악화되거나 그럴 확률이 높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수술 후 치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필요한 환자인데 여기 의료기기 삭제 점검하고 결과 설명하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 결과 설명을 한다는 거, 피 검사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는 아까 봤지만 어느 의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봐야 되고 의료기기 작동 상태면 의료기기 와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데 또 이제 수가가 또 참 묘한 게 한 기간에 두 군데의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과 보고 외과를 봤어요. 어느 병원 대학병 했더니 그랬더니 그거는 비대면으로 했을 땐 1회밖에 안 됩니다. 진료는. 그리고 거기 그분이 이제 당뇨 환자여가지고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냐?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보조 수가도 못 받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처방전을 내과에서 받아가지고 처방전을 약국에 딱 2개를 제출하면 그 처방전당 약국은 돈을 받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비대면 시범에서 하루에 몇 번까지 그럼 받냐? 조제료는 무한정입니다. 처방전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의사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처방전당 산정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비대면 진료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모 업체의 사장은 병원과 그 다음에 약국까지 이미 다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비대면 진료 본격적으로 하면 아예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약국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모 한의원에서는 아주 만들었죠. 모 한의원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비급여가 돈이 잘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한방은 비급여 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비대면 이렇게 오픈해 놓으니까 약사들도 비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내가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파머시스트 리드 텔레헬스 케어라고 해서 전화를 냈어요. 근데 보면 미시간주에서 했는데 그 부분 다 대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잘 떨어졌다. 대도시에서 약사군 모원에 바로 접근성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은 혈압은 잘 조절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약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관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그게 바로 이제 텔레닥이라는 회사인데 텔레닥에 보면 실제로 20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23년까지 보면 고객은 조금씩 느는데 이용률은 또 느는데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점점점 커져요. 왜 그러냐? 진료 자체로 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급여라든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텔레닥이 라빙고라는 회사하고 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럼 만성질환을 많이 하면 아까 데이터 보셨죠? 만성질환이 조절이 잘 되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비드 이후로 해가지고 농촌병원의 병원들이 계속 지금 망해 나가고 있어요. 환자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마존, 그다음 월마트, 웰그린, 그다음에 CVS 같은 이런 소매 업체가 1차 의료 시장에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트 내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그래서 유나이트 헬스가 미국에선 제일 큰 보험회사인데, 그러면서 보험자 역할을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에 그 차이를 조금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커뮤니티 해가지고 원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점점 뭐 하냐면은
시스템도 있고 의료 네트워크, 재택 의료 뭐 해가지고 약간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환자의 접근을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비대면 업체가 대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냐? 처방전 어떻게 전송하냐? 그다음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허용질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정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학적 검사하고 그다음 병력 청취가 아무리 그 많은 데이터를 주더라도 떨어져가지고 아까 컴피던스에서 완벽도가 그 90도를 넘어 90%를 넘지도 않고 70을 봤는데 70 미만의 업체가 굉장히 많았던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 지금 아직까지는 약 처방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다른 나라들은 7일 뭐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안전성이 문제 있다라는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서 대리 수령 강화인가? 이건 현재성에서는 대리 수령은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상호 그 합의하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상에서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료는 비대면 보고 약국을 대리 수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약은 대배를 하면 돼요. 왜냐? 우리나라 모 업체가 일본 가서도 다 무료로 하고 택배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드 이슈가 지금 다 정리를 하면 결국 질문하신 게 의료의 질입니다. 효과성, 안정성.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발표한 의계티에서 얘기했던 효과성, 안정성은 비급여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시범사업은 없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데이터가 있으면 해야 되고 잘못된 거 확인해 줘야 되고요. 접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존 지역에서 접근성 원격 약국부터 디지털 격차 이거 분명히 합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의료 취약지구 시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노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원격 약국은 뭐 저희 배달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용 효과성 아까 얘기했죠. 구축 비용 그다음에 의료량인데 구축 비용은 지금은 앱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자격 확인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계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 같으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어느 정도 허가를 특히 NHS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스템 허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가 된 다음에 그 환자를 확인하고 의사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일본에는 윤리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EMR 즉 전자청탁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고 막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수도권 대형 병원 아까도 봤지만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기하고 상담, 검사 상담 해가지고 가능하게 열어놓고 희귀질환도 열어놓았잖아요. 이거는 스타트가 된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초진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게 다 풀어져 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 대학병원에 쏠렸는데 그 희귀질환자들을 대부분 다 서울의 빅5 다 다닙니다. 대부분 다 다녀요. 그분들 다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 나면 책임 소재 할 수 없고, 그 다음 개인정보 문제도 그렇고, 도용 유출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45억 달러가 의료 보험 사기, 온라인 보험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지금 해결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쭉 이렇게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했었죠.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뉴스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그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뭐 읽어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의사들이 그 비대면 진료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코비드 19 때 많은 기관들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비대면 진료는 시범 사업이고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이런 그 정책의 문제라는 점이고요. 좀 시간을 두고 속도를 천천히 해서 나가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에서 답을 주셨지만 비대면 진료가 위험한가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진단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가 비대면 진료의 진단이 적절한 사례가 오히려
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환자를 대면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찰해야 되는데 그 대면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화상이고요. 그 다음에 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의사들은 이제 겁이 나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자나 보호자들께서 의사들은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들은 너무나도 그 정확한 진료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편리성과 그 다음에 정확성에서 진료에는 무조건 그 편리성이 안전성을 더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도 당연히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을 오픈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나라처럼 진료가 어느 순간에서도 모든 게 다 가능해져 있는 상황에서 초진까지 오픈하고 본격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의료진과 환자의 간에 그 비도덕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고, 첫 번째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이해해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비대면이 정말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곳은 겨우지에 진짜 필요한 곳은 쓰셔야 됩니다. 군 전방 지역,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교도소라던가 이렇게 의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거의, 아까 충남도 보셨지만 거의 없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엮여져 있는데,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국가에서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서 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했으면 왜 그걸 데이터를 오픈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해서 그 토론하고 해서 이게 정말 안전성 있는지 그런 거에 데이터를 오픈 안 하는지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신 박준희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으면 하고, 사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 진료의 실제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주셨는데, 오늘 내용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